일단 고분양가 주의해야 되고요. 나홀로 아파트 동떨어진 곳에 분양가도 저렴하지도 않아. 그런 아파트들은 저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아파트는 지방의 택지지구 또는 공공택지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됐어. 학교도 옆에 있고 인프라도 좋고 그런 아파트들은 효자가 될 수도 있다. 서울에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미분양 아파트들 엄청 많았는데 좋은 것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삼성동 아이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다 미분양 났단 말이에요.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택지지구라든지 인프라가 좋은 곳에 미분양은 하셔도 좋다. 지방에 안 그래도 물량 많은데 굳이 입지 안 좋은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서울의 토지 거래 허가 이제 구역 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금력이 있는 분들 중에 거기 그쪽 지역을 들어가고 싶은 또 실수요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이 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정말 고민되는 부분인데 네. 단기간에 쉽게 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분위기가 기본 6개월씩은 가거든요. 네. 6개월씩은 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한번 호가 올리면 이제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돼. 매수자들 안 사면 되는데 어떻게 안 사? 내가 안 사면 우리 카프카님이 살 것 같은데 불안하니까. 그럼 만약 먼저 사잖아요? 그럼 또 올라 호가가. 그럼 저는 돈을 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이건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무인도에 갔는데 야자수도 있고 바나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둘이 합의를 해서 바나나 한 개, 야자수 하나만 먹고 버티면 한 달은 우리 둘이 살 수가 있는데 구조가 오겠죠. 자고 있는데 기는마니가 삭삭 소리가 나. 보니까 바나나도 기는마니가 한 3개 먹고 야자수도 한 2개 먹어버리네.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두 가지 기분이 들겠죠. 하나는 나도 기는마니 잘 때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재고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한 달을 못 버티냐 한이 있더라도 저 인간이 많이 먹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기닌만에 저거 절벽에서 밀어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나 혼자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게임 이론이거든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추격 매수를 많이 올랐어요. 이론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단기 급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서 조정되는 걸 들어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게 또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되면 올라가는 호가는 반드시 정상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되면 이게 시세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게 아파트가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 가격 형성이 별로 과학적이지 않아. 이게 감정평가 방법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원가법이 있고 수익 환원법이 있고 비교거래 사례법이 있는데, 원가법은 뭐냐면 우리 빌딩 같은 경우에 땅값이 얼마, 건축물 가격이 얼마에서 땅값과 건축물 가격을 더하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과학적이죠. 네.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계산하는 법이 있으니까. 수익 환원법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높게 나오면, 수익률이 이제 임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매매 투자금 대비 그 임대료 월세가 많이 나오면 그게 좋은 상가예요, 안 좋은 상가예요? 상식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나오면 좋은 상가죠. 그렇죠. 투자 대비 많이 나오면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고요.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상가잖아요. 그렇죠. 좋은 상가를 비싸게 팔아야 돼요, 저렴하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수익 환원법입니다. 근데 아파트는요, 비교거래 사례법이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예요. 근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부인이, 와이프가 여보 우리 집값이 원래 20억이었는데 우리 집값이 22억 거래가 됐대. 그럼 우리 집은 얼마예요? 22억이 되는 그 순간 22억이 되죠. 여보 토지 거래가 구역에 풀려서 난리가 났대. 25억 됐대. 그 순간 25억이 됩니다. 여보 30억이 됐대. 30억. 아닌가? 30억 아니야. 31억, 2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여보 집값이 떨어져서 다시 28억이 됐대. 그럼 우리 집값은 그래도 30억. 옆집이 금매로 팔았겠지. 뭐 우리 집은 뭐 아직 문제 없어. 그게 이제 과학적이에요, 안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원베일리나 반포, 강남 가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땅값에 건물 아무리 해도 이게 60억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가격이 되냐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아파트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강남의 희소성, 또 강남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교육, 역세권에 뭐 편의시설, 문화시설에, 아파트에, 한강에, 거기에 이미지. 요즘은 계급, 제가 아까 결혼정보회사 네. 뭐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계급이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쉽게 조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물론 충격이 있을 수는 있죠. 예상치 못하는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뭐 그냥 올리는 것도 0.25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뭐 0.5 뭐 빅 스텝으로 올려버리든지 울트라로 올려버리든지 이러면 우리 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왜 차익 실현 내가 필요하니까 갈아타야 되고 하니까 매물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급매물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급매물은 나의 전 재산인데 어지간하면 내놓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럼 어떨 때 이렇게 파냐면 불확실성이 커져서 앞날이 안 보이는 공포가 지배가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2022년 12월 생각해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막 올려서 5%가 넘었는데 뭐 5.5% 이렇게 갔는데 야, 이 분위기면은 8%까지 가겠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8%가 갈지 10%가 갈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떨어지는 속도를 보니 그럼 이제 금매로 던집니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금매로 던질까요? 안 던지는 이유 기준금리 2월에 한번 내렸죠. 네.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안 내리겠으나 그래도 뭐 추세 자체는 일단 피벗해서 내리기 시작했고 대출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입주 물량 줄잖아요. 2026년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뭐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부동산 알리사 같은 경우는 뭐 31,000호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들도 있고 국토부는 무슨 소리야 38,000호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입주 물량이 2026년 7년 8년 적어도 3년 정도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고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집주인이 금매로 판다고? 왜? 금매로 팔아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줘봐 라고 할 거예요. 그 논리가 뭐가 있냐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과거에는요. 레미안 포스티지가 2008년도에 분양을 했잖아요. 일반 분양을 해서 3.3제곱미터당 평당 3천만 원 분양을 때렸는데 10억이 넘죠. 그때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 후배가 그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형, 말이 돼? 강남이 무슨 평당 3천만 원이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강남이 올라도 너무 올라. 반드시 떨어져. 젠장. 그때 샀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긴 합니다. 한 번씩 뭐 2012년에도 떨어졌었고요. 2022년 말에도 한번 떨어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못 사는 이유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떨어질 때 집 산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든지 아무 용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성장길 유튜브 보면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떨어질 때 공포가 지배될 때 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면 고가 아파트들, 뭐 강남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한 10년 보유하잖아요. 잠실에 오버슈팅 됐죠. 30억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버슈팅인데 10년 후를 생각해 보자고요. 30억 그대로 있을까요? 지금은 오버슈팅이지만 10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내 월급이 올라가는데 내가 전문직이에요. 1년에 한 3억을 벌고 있는데 10년 후도 3억 벌면 실제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면 4, 5억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실제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억 아파트가 10년 후에 40억 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간다면 저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하셔라. 단기간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오버슈팅이다. 그게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일단 기다려 보셔라. 기다리고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사람 심리는요. 기다리잖아요. 떨어졌잖아요. 30억이 28억 되잖아요. 안 사. 더 떨어질 것 같죠. 26억 갈 것 같아요. 네. 26억 가잖아요. 안 사. 25억 갈 것 같거든.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또 28억 되잖아요. 26억 할 때 살 걸. 또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단 절대 무리한 대출. 예를 들어서 뭐 신용대출
부부가 억 단위로 받고 부모님한테 받고 자기 자본은 부족한데 뭐 대출도 풀로 받고 해서 모든 걸 다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버티기가 힘들다. 아무리 위기가 와더라도요. 3년은 버텨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리스크 관리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못 버티고 이제 금매로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매 던지는 게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남만 보지 말고 능력 되시는 분들은 강남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가서 만족을 해야지 남 자꾸 너무 그렇게 올라가는 높은 거 뭐 유재석이 논현동에 아파트 샀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한데 사실 좀 열은 좀 받죠. 특히 열 받는 거는 유재석이 산 거는 열 안 받는데 내 친구 내 지인, 내 동료가 또 사는 거는 살짝 좀 기분이 좀 나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게 다 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바라보자. 진짜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 중에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침체고 또 미분양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금 시기가 오히려 지방 미분양을 투자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또 장기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단지가 혹시 있을까요? 지방도 괜찮아질 수는 있죠. 괜찮아질 수는 있는데 뭐 옛날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2007년도, 2006년도 그 무렵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막 올라가요. 난리가 납니다. 지방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강남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부산에 해운대에 네. 투자해도 되겠냐고.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맞춰봐요. 해운대면 괜찮지 않나요? 그랬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서울은 올라가고 이제 지방이 떨어지다 보니 왜? 왜요? 서울에 투자해야죠. 왜 지방에 투자해요? 지방은 주택 보급률도 많고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이 지금 다 뭐 서울에 원정 투자 들어오는데 왜 지방에 투자하라고 하냐고.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웬걸? 한 2년 지나니까 서울 집값은 떨어지고 부산 집값은 올라가더라고요. 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찾아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어요. 제발 좀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하면서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분석하니까 일단은 서울이 꺾였잖아요. 근데 서울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서울 수도권에 공급 물량들이 좀 많았습니다. 2기 신도시도 막 진행을 하고 공급 물량도 많고 오버슈팅이 됐었고 지방은 공급이 좀 줄어들었어요.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도 서울 오를 때 안 올랐잖아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죠. 갭이 벌어진 상태에서 공급 물량이 건설회사들이 공급이 안 되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공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겹친 거죠.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면서 갭이 벌어지다 보니 지방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서울에서 원정 투자도 지방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고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고 2기 신도시 입주 물량까지 겹치면서 서울 수도권은 떨어지죠. 그래서 상황이 역전이 됐는데 물론 갭을 줄이긴 할 겁니다. 서울만 올라가고 지방만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근데 과거와 약간 다른 점이라면 지금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과거와 다르게. 과거는 물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물량이 부족하다. 또 반대로 과거는 지방의 물량이 그 당시 침체기 때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많아도 너무 많다. 2021년, 2020년에 이제 오버슈팅이 될 때 건설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너무 많이 공급을 한 부작용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론 10년 이상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왜 괜찮다는 이유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죠. 건축비 많이 올랐죠. 네. 공사비 많이 올랐죠. 아무리 안 좋은 것들도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 전용 84, 33평, 34평 아파트 5억 정도 나옵니다. 지방도 서울은 뭐 당연한 거고 더 훨씬 더 비싸고 강화도 파주 저 위에 이런 데도 최소 5억입니다. 네. 근데 지방에 뭐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의외로 3억대 분양가 신축 아파트들 꽤 있어요. 인구 한 50만 되는 도시들도.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짓게 되면 3억에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지금 지으면 5억인데 워낙 입주 물량이 많고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3억에도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들은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분들이라면 3억에 사죠. 시간이 지나죠. 10년 안에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안 되겠습니까? 돼야죠. 당연히. 되고 나면 그때는 3억이 지금은 다 5억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억이 저평가가 될 때가 네. 온다. 그래서 장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지방 미분양을 사도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한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아직은 정부 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너무 많고 준공업 미분양도 너무 많다. 우리 미분양 수치 한번 볼게요.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인데 2022년 6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제가 그래프를 제가 또 그렸어요. 또 열심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서 이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자, 일단 미분양부터 볼게요. 2024년 12월 미분양이 7만 호 정도 나왔는데요. 흐름을 보면 2022년 금리 올라갈 때 미분양 쫙 늘어났잖아요. 네. 거의 7만 5천 호까지 8만 호 가까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늘어났다가 막 이런 분위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미분양은 늘어났다가 줄었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2022년 6월에는 2만 중반 2만 5천 원 정도 됐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때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16만 호 18만 호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 뭐 7만 호가 뭐가 많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그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1억 2억 하는 아파트가 지방에 1억 2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아파트 16만 호하고 지금 뭐 3억 5억짜리가 7만 호하고 뭐가 더 PF가 더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 주택 수만 바라보지 말라는 네. 거고요. 추이 흐름을 보게 되면 추이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지방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준공업 미분양,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아까 미분양 올랐다, 뭐 약간 조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 속도가 그래프가 가파르네요. 점점 가파르죠. 네. 준공업 미분양이라는 얘기는 다 짓고 나서도 안 팔리는 집입니다. 자, 우리가 미분양이 나잖아요. 건설회사들이 일부러 미분양을 또 원할 때도 있어요. 왜 원하는 줄 아세요? 왜 원할까요? 자, 분양가가 12억, 전용 84 12억에 분양하면 완판이 돼요. 네. 14억에 분양하면 완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면은 14억이 일단 분양했다가 나머지 분양이 안 된 부분만 12억에 분양하겠죠. 12억에 할 필요도 없죠. 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14억에 분양을 합니다. 한 60, 70% 정도 완료가 돼요. 그러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미 다 목표 달성했고요. 30%는 골드바 하나 준다든지. 아니 2억을 더 비싸게 불렀는데 골드바 그거 뭐 그 10돈짜리 하나 주면 그거 뭐 요즘 금값 올라도 뭐 500, 600이면 되잖아요. 뭐 20돈 주지 뭐. 그래도 남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팔렸잖아요. 서울원 아이파크 광운대역에 분양가가 14억 정도 나왔거든요. 전용 84가. 그때 막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딱 뚜껑 여니까 어때요? 처음에 미분양이 좀 났었거든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미분양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다 나갔습니다. 완판이죠. 완판입니다. 그러면 전략 성공. 이게 일부러 미분양을 원할 수도 있는데 지방에서는 이런 전략이 잘 안 통하죠. 네. 시장 자체가 입주 물량도 많고 많은데 결국에는 골드바 줘도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골드바 줘도 안 팔리고 발코니 확장 옵션 줘도 안 팔리는 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 80%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도 나왔잖아요. 이 대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부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효과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미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책 내용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야 뭐가 공감을 하고 뭔가 전략을 짜고 지방 미분양 한번 사볼까 뭐 계산기라도 이렇게 두들겨 보잖아요. 기억이 안 나. 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잖아요. 저만 기억해요. 이게 부동산 전문가만 기억하는 정책이 이게 옳은 정책이냐는 거죠. 그럼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미분양 대책만 쏙 빼서 한번 본다면 LH가 준공업 미분양 3,000호를 사주겠답니다. 지금 2만 천 네. 넘었는데 3,000호를 사주면 한 17,000, 18,000호 정도 되겠죠. 18,000호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 LH가 바로 뚝딱 사주는 않잖아요. 사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또 어디 얼마에 사야 될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3개월, 6개월은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준공업 미분양 늘어나요.
3,000호 사줘도 아마 21,000호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효과 없죠. 그렇죠. 그냥 살짝 3,000호 줄여줬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 추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이고 LH가 돈이 많나요? 많진 않죠. LH 부채가 2024년 8월 기준으로 153조 원입니다. 1조도 없는데 153조 원에 부채 비율이 200%. 같은 정부 기관인데 기획재정부에서 LH를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야, 니들 문제다. 좀 관리 좀 해, 임마. 라고 했는데 그 LH 보고 지금 3,000원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LH는 사야 되죠. 그렇죠. 무슨 돈으로 살까요? LH가 얘기하는 건 신축 매입 임대. 우리 수도권에 LH가 다 지어진 뭐 다세대나 이런 거를 사서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네. 신축 매입 임대 예산 3,000억을 먼저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삼모사 아랫돌 빼서 윗돌을 꽂죠. 지방 미분양 3,000호 사면 신축 매입 임대가 줄죠. 뭔가가 그럼 수도권에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한데 신축 매입 임대가 뭐 좋은 집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서울의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더 가시화시킬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사는 동안에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문제가 그럼 두 번째 대책은 뭐냐? 시알리츠를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답니다. 시알리츠가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한마디로 카프카님하고 제가 이제 돈을 좀 내면 돈이 모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지방 미분양을 사서 중공 미분양을 사서 수익도 내고 임대 수익 얻고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우리도 좀 나눠주고 투자자들이니까 막 하겠다는 건데 지방에서 투자 가치가 있으면 이미 샀겠죠. 그랬겠죠. 지방 자산가들이 왜 서울로 오냐고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낮아서 안 사는 물건을 펀드를 만들어서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서 산다. 펀드가 만들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그게 가치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겠죠. 작년에 시알리츠를 발표했는데 한 곳도 등록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라도 하고 싶냐고. 제가 시알리츠 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뭔가 차라리 강남 리츠 하자 그러면 뭐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알리츠도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또 매입 등록 임대를 아파트는 막았잖아요. 이거 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데 지금 미분양도 투자 가치가 없어서 안 사는데 뭐 매입 임대를 등록을 허용해 준다고 그걸 뭐 세금 깎아준다고 사고 싶나요? 그것도 아니죠. 차 떼고 포 떼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미분양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토교통부의 원맨쇼다. 국토교통부 노력했어요. 고생했어요. 제가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데 고생 많이 했어. 효과는 없어서 그렇지. 언발에 오줌 누기. 그것도 한쪽 발에만. 발은 두 개가 있죠.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자 발에 오줌을 넣어서 뭔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원래는 오줌으로 안 되고요. 큰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언발을 두 발을 푹 당겨둬야 시간이 좀 푹 당겨둬야 뭔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발에 오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따뜻하다가 더 추워. 이게 공급자 시장도 지금 더 추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돼요? 금융위원회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다 머리를 맞대고 총력 대책이 나왔어야죠. 지방 미분양을 사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세금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정도가 아니고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지방 미분양을 사면 DSR도 안 봐줄게. 그리고 금리도 정책자금 대출 해줄게. 무주택자들이 산다면. 취득세? 부담스러워? 취득세도 깎아줄게. 50%? 다 깎아줘? 해줄게. 그래도 이득인 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취득세 좀 깎아줘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거 해서 하면 재산세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토탈 패키지가 나온다.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저리 대출에 DSR 적용 안 해준다. 주택수도 다 빼준다.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억짜리 지방 미분양 한번 사봐? 한번 알아보겠죠. 저라도 알아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고민의 가치도 없죠. 시알리츠 잘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방 미분양 리츠를 왜 사니? 라는 반응. 매입 임대? LH가 한 3만 호 정도 사주면 또 몰라. 3천원 누구 코에 붙일래? 결국 이번 대책은 끝. 효과 상실.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대책들은 저는 토탈 패키지로
나왔어야 된다. 모두 다 머리를 맞댔어야 되는데 협조를 못 얻었죠. 왜 못 얻었냐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면 야 DSR을 지방을 완화해 준다고? 그러면 미분양이 해결이 돼? 해결된다라고 장담은 못하죠. 그렇죠.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되고 DSR 기조 작년 2024년에 2달 연기했다가 서울이 난리가 났는데 지방이라고 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거는 대출 규제 기조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라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러면 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야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서 난리도 아닌데 양도세 깎아주면 지방 미분양 사니? 네 책임질 수 있어? 글쎄요. 책임은 못 지겠고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노력을 해? 왜 세수를 깎아주냐고. 그러면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야 미분양 숫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중공업 미분양 28,000호고요. 그냥 일반 미분양 7만 호입니다. 과거에 16만 호, 18만 호 나왔는데 그때 그 정도 되면 내가 해주지. 7만 호 가지고 왜 이래 호들갑이야?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냥 혼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끄집어냈는데 국토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대책은 해결이 안 되고 네. 미분양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이게 사두면 두고두고 효자 노릇을 하는 부동산,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부동산, 이게 특징이 있다면 각각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게 좀 두려운데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곳은 일단 지나친 고분양가. 근데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나 혼자만 엄청난 고분양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고분양가 주의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인프라가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괜찮아요. 근데 건설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논바스에다가 물론 네. 그게 도시 계획이 잡혀 있어서 도로나 학교나 이게 계획이 잡혀 있는 곳들은 괜찮은데 그냥 나홀로 아파트 동떨어진 곳에 분양가도 저렴하지도 않아. 그런 아파트들은 저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분양도 이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왜 미분양이 생겼지? 이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시장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방 미분양이 많아.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런 것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지방의 뭐 택지지구 또 공공택지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됐어. 학교도 옆에 있고 인프라도 좋고. 그런 아파트들은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저는 효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아파트들은. 서울에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미분양 아파트도 엄청 많았는데 좋은 것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삼성동 아이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다 미분양 났단 말이에요.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택지지구라든지 인프라가 좋은 곳에 미분양을 하셔도 좋다. 하지만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저는 좀 피하셔라. 지방이 안 그래도 물량 많은데 굳이 입지 안 좋은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눈여겨보는 곳이 세종시예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가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많이 안 그래서 좋죠. 다들 뭐 피해라고 하는데 네. 이럴 때가 언제까지 피할 거냐고. 근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체의 분양 물량이나 미분양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주변에 대전이나 충남의 물량이 2026년 7년까지 좀 많은데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기회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돼 해결될 거잖아요. 대전에 그게 해결이 안 될까요? 충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세종시는 지금 또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은 경쟁률이 높게 나오기로 했는데 스마트 시티가 12대 1인가요? 뭐 경쟁률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종시 자체는 좋다. 세종시보다 더 좋은 신도시는 나올 수도 없는데 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저는 반드시 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국회 이전, 수도 이전 이슈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면 또 호재가 되면서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매물이 있다면 서울에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 돈이.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돈이 좀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은 저는 세종시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신도시 택지지구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